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정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 무딱 시리즈 첫 시간인 것 같고요.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또 이제 직접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조금 먼저 소개를 하고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병원도 홍보도 간단하게 좀 하는 방향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순환기내과 의사로서 이제 주로 이제 그 뭐 심근경색 이런 뭐 협심증 이런 환자분들 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그거는 사실 제 이제 부캐고 사실 제 주캐는 이제 연구하는 의사가 제 주캐인데 주로 이제 혈전 그러니까 뭐 나쁜 피라고 하죠. 나쁜 피. 그러니까 이런 탁한 피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혈관 중지학회 산하에 있는 이제 혈소판 혈전 연구회 회장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을 해오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뭐 피의 성상, 피의 탁함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앙대 강명병원이 한 1년 오픈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혈전 바이오마커 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세팅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단순하게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전 관련된 질환들을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딱 시리즈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물론 뭐 지금 코로나가 많이 좀 사그라들고 관심사에서 많이 벗어나 있지만은 또 이제 코로나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피를 탁하게 만드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또 관련된 한국인의 특성들이 상당히 재미있고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연구들과도 많이 이렇게 그 맥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얘기를 한번 또 시작해서 한번 무딱 시리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금 약간 뭐 도발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라는 일단 제목으로 저희가 시작을 할까 하고요. 사실 이 얘기는 뭐 제가 갑자기 만든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를 끈적하게 만든다라고 신문 기사도 사실 냈었는데 이게 언제인지 보시면 2020년 6월 달입니다. 거의 코로나 초창기에 사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미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염증 질환을 주로 이제 유발하고 폐를 망가뜨리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이긴 한데 이게 결국 그러니까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를 생기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뭐 다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던 그런 단어인데 뭐 사이토카인 뭐 폭풍, 스톰 이런 얘기들 아마 들으셨을 건데 그건 저는 이제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있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피가 탁해지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창기에는 아주 강한 놈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변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약독화됐죠. 약독화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을 많이 맞다 보니까 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면역력도 생기고 또 앓고 지나가는 분들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60-70%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옛날만큼의 그런 위력은 없는데 사실은 초창기에는 무시무시했던 이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폐로 들어오죠. 폐로 들어와서 이 수용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폐에도 들어가지만 결국 이제 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 안으로 들어온 이 바이러스들이 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혈관 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 여러 가지 염증 세포나 혈소판, 그다음에 응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상당히 다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혈관뿐만 아니라 피도 탁해지면서 이것들이 결국 이제 환자들한테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닐까. 이미 초창기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이미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때는 다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폐에 엄청난 염증 작용을 유발하고 또 이것을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환자가 죽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들을 해보니까 이 콩팥도 좀 망가뜨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혈관에
또 기능 떨어뜨리고 피도 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뭐 심장 쪽에 영향을 미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겨서 이게 단순하게 폐질환이 아니고 전신질환이다. 특히 이제 피의 성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인 걸 이제 점점 데이터를 쌓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몸에 혈전증 생긴다. 뭐 가끔 뉴스에서 보셨죠? 갑자기 뭐 아니면 백신 맞고 나서 코로나 앓고 나서 갑자기 뭐 돌아가셨는데 이게 뭐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뭐 신경경색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가끔 보셨을 건데 이제 지금까지 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뭐 대부분은 또 완치가 되고 잘 지내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후유증 속에 지금 또 이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상당히 안 좋게 되고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한데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보면서 이 피에 여러 가지 혈전증을 많이 생기는 거를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점점 쌓이면서 알게 됐는데요. 혈전증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몸에는 이제 동맥이라는 게 있고, 동맥은 주로 이제 심장에서 피를 짜주면 피가 이제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쪽이고, 정맥은 결국은 그 산소를 폐에 가서 주고 나서 상대적으로 산소도가 높지 않은 그런 포화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돌아다니는 걸 정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동맥 혈전증은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건데 이런 동맥 혈전증보다는 정맥 혈전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정맥 혈전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술하시고 오랫동안 누워 계신 분들 이 대퇴 부위 쪽에 갑자기 이제 혈전이 차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 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게 되면은 이것이 또 일부는 떨어져 날아가서 폐에 가서 확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폐색전증, 폐동맥 쪽에 색전증이 생깁니다. 이런 그 정맥 혈전증도 많이 생기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재밌게도 이 바이러스는 동맥 혈전증보다는 정맥 혈전증을 상당히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상당히 독특한 그런 바이러스인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이 증상들을 아까 뭐 얘기 드렸는데 또 이제 걱정들 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이런 증상 아니까 그런 걱정들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심부정맥 혈전증은 어떤 거냐면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가는 정맥이 막히게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겠죠. 다리 쪽이. 그러면 그쪽이 퉁퉁 붓고 통증이 유발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양쪽이 다 뭐 이 종아리 쪽이 붓는다.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심부정맥 혈전증은 한쪽에 보통 이제 갑자기 발생하고 오기 때문에 갑자기 한쪽이 갑자기 많이 붓고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눌렀는데 손을 떼고 나서도 그 눌러 있는 부위가 상당히 한머리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경우에 한번 꼭 의심을 하시고 그럴 땐 꼭 그냥 병원도 가셔야 되고요. 또 이런 심부정맥 혈전증이 이제 아주 심하게 있는 경우에 이게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가장 가서 막히는 데가 어디냐면은 폐 동맥 쪽에 가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신을 돌고 심장 오른쪽 우심방 우심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폐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온 것이 결국 이제 자심방 자심실로 가는데 결국 심장에 있는 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폐색전증이 심하게 오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뭐 숨이 갑자기 차다든지 흉통이 있다든지 기침, 개결, 통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단순하게 이런 증상은 보통 뭐 심근경색 환자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폐색전증이 있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한번 병원 오시면 됩니다. 병원 오면 의사들이 어떻게 이걸 이제 진단을 하냐면 우선 피 검사를 당연히 먼저 하겠죠. 그래서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D다이머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D다이머라는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부정맥 혈전증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를 가지고 그쪽을 딱 대면은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그래서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조영술도 하게 되고 가장 이제 폐색전증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요즘 CT 촬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CT 촬영을 하면 그쪽으로 가는 이제 혈관 쪽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피떡으로 막히게 되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숨도 차고 갑자기 이제 혈압도 떨어지는 아주 심한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빨리 병원에 오시라. 그러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가지고 진단을 빨리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환자에서 동맥, 정맥 혈전증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느냐, 왠지 별로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상당히 놀라운데,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한 100개 정도를 모았습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입니다. 그냥 일반 환자는 아니고, 입원 환자 한 6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모아서, 이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니까, 상당히 놀랍게도 정맥혈전증이 15%가 나옵니다. 상당히 많죠. 그리고 동맥혈전증,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나타나게 돼서 정맥혈전증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심부정맥혈전증이 한 11%, 폐쇄전증이 한 8% 정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입원했어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중증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증도가 높아서 만약에 이제 중환자실 입원하게 되고, 아무래도 우리가 침대에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훨씬 더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로나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결국 정맥혈전증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혈전증도 한 6% 정도 적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상당히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는, 저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서양 쪽에서 데이터가 많이 나왔는데 아직 한국 쪽에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가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은 게 이제 이슈가 되고,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지금 조금 얘기 들었지만은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 뭐 신드롬 아마 다들 얘기들 많이 하셨을 거고, 또 아마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이런 표현을 그렇지만 내 머리가 빠가야가 된 것 같다, 기억이 안 난다, 뭐 글자를 못 읽겠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 아니면 뭐 냄새가 안 난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고, 숨차다, 뭐 어지럽다, 뭐 하여튼 머리가 그냥 안개 낀 듯하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고, 뭐 지금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이런 증상도 결국 이제 염증 반응과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관련된 후유증이 주된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보통 큰 합병증 없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완치됐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진실은 사실 완치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쪽에 다양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것을 또 통해서 상당히 피를 탁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감염 후에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빈도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고 있는데, 보통 1일에서 7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이제 안 좋을 때죠. 이럴 때 보니까 심부정맥 혈전증이 상당히 많죠. 뭐 10배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위험도가. 정상인들보다. 엄청 피가 탁하고 그때 문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뇌졸중도 상당히 한 4배 정도 많아지고, 신경경색도 한 8배 정도 많아지게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완치가 되면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냐고. 상당히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2주째, 3주째, 4주째 보시면 이게 정상이 한 1까지 돌아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심부정맥 혈전증도 한 10배 이상 높다가 마지막에 4주째 돼도 한 3, 4배 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만큼 심부정맥 혈전증이 많고, 뇌졸중도 처음에 한 4배, 3배, 2배 여전히 높고, 신경경색은 특히 초반에 한 8배까지 많다가 둘째 주에 5배, 그다음 2배, 그 뒤로는 좀 거의 비슷해지는 양상인 거 보면, 단순하게 이게 일주일 지나면 모든 게 다 완치되는 그런 깨끗한 게 낫는 그런 병은 또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관련 상당히 재밌는 데이터들이 요즘 점점 이제 많이 쌓이고 있는데, 소위 얘기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그 불편감도 있지만은, 사실 더 문제는 이 코로나를 앓고 나서도 장기간의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데이터인데, 코로나로 해서 완치받고 태어난 환자들 대상으로 해갖고 감염자가 있죠. 한 15,000명이랑, 그 다음에 대종은 수십만 명을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한번 쭉 이제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상당히 놀랍게도 요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선이 뭐냐면, 그러니까 정상군에서의 이 위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질환에서
그 코로나 감염 완치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증가되고 부정맥, 아마 이제 코로나 앓고 나서 다들 막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고 불편감 느끼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게 절대 뭐 그냥 느낌만의 문제는 아니고 분명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7월 말에 걸려서 이제 8월 초 지나갔는데 그대로 저도 분명 두근거림이 상당히 이전보다 많다는 걸 분명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염증성 관련된 어떤 심질환도 있고 또 엄청나게 증가되고 그다음에 심근경색 같은 이런 허혈성 심질환도 막 두세 배 이상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피를 상당히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이 혈전 질환도 2배 내지 한 3, 4배 정도까지 많아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 독한 놈이고 완치되고 나서라도 우리 피를 상당히 오랫동안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탁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 수 있다. 결국 완치됐다고 해서 완치된 게 아니라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포스트 코로나 증후군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혈전 질환들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될 거냐? 진짜 그게 어떤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라는 그런 관심들을 가질 건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이 사실은 됐는데 그중에서 오늘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떡이 이제 여기 보이죠? 이제 피떡인데 그러니까 피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찌됐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많은 것들이 다 뭉쳐버리게 되는 게 이제 피떡입니다. 어떤 것들이 뭉치냐면 여기 보면 적혈구도 뭉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사이에 있는 혈소판도 뭉쳐 있고 이 혈소판이나 이 적혈구 사이를 잇는 이 실 같은 거, 이건 주로 이제 응고계통이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피브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면 이 사이를 또 연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 작용 이런 것들이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 혈전이라는 건 단순한 게 아니고 혈구뿐만 아니라 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염증이나 응고계통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피브린 같은 것들이 뭉치는 되게 복잡한 그런 기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혈전증도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가시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이제 열심히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혈소판, 항혈소판제가 뭐 아스피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아까 피브린 같은 이제 응고계통, 와파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뭐 쥐 잡는 약이었는데 요즘 이제 우리가 뭐 심방세동 있는 환자분들한테 그 피 묽게 하기 위해 쓰는 그런 와파린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 나와 있는 노악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다 이제 응고계통을 이제 조절하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제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약은 없는데 또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 약들이 있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타틴 그죠? 병원 가면 의사가 이제 콜레스테롤 딱 재고 당신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만큼 높으니까 조절을 해야 된다. 왜 조절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게 피에 떠다니면서 혈관에 이제 쌓일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피를 되게 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질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제 약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위험 요소들인데 오늘 항혈전제 아까 이제 피떡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이 혈전 쪽에 관련된 거가 크게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죠. 응고계통이 있고 하나는 혈소판이 있죠.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항혈소판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피린 뭐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요즘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런 아스피린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또 이제 항응고제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와파린 같은 게 있고요. 요즘 이제 노악이라고 해서 새로 이제 개발된 약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약 중에 내가 뭐 영어로 돼 있긴 한데 니바록사반 이름이 어렵죠. 하여튼 이런 사반 이런 제제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이 상당히 이제 심방세동이 있는 이런 부정맥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이 과연 이제 코로나 환자한테는 어떻게 될 거냐? 아직은 이제 완전히 정확한 그 데이터는 없지만 요즘에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코로나 관련된
피의 어떤 탁함, 그다음에 관련된 혈전증에 대해서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뭐 드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죠. 근데 아스피린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쪽에 영향을 미치는 약입니다. 아스피린은 사실 단순한 항혈소판제는 아니고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뭐 염증도 작용하고, 그다음에 특히 뭐 아시겠지만 뭐 암 쪽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결국 이 아스피린 자체가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되는 것도 막는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게 결국 이제 폐포에서 흡수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점점 증식이 돼 가야 되는데, 이쪽에 또 간해된다는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혈관이나 여러 가지 피가 탁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의 다양한 방면으로 아스피린이 효과를 미친다는 데이터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면 이런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아스피린을 이런 코로나 환자한테 쓰면 어떻게 될까?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데이터가 어떤 거는 데이터가 잘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스피린은 사실 기존에 먹고 있던 사람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병이 생기고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그때 아스피린 먹는 건 사실 그게 도움이 될까? 그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대표적인 데이터 하나 좀 보여드리면, 코로나로 이제 입원하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아주 경증은 말고 좀 어느 정도 심한, 그러니까 산소 정도 이제 필요한 정도로 이제 중등도의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요. 2020년,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죠. 아주 이제 강한 놈들인데 1월 달부터 이제 9월 달까지고 한 10만 명 정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을 일부 먹고 있었겠죠. 아스피린 일부 먹고 있고, 또 대부분 다 안 먹고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아스피린 이미 먹고 있던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원내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사망률을 한 달 동안 봤습니다. 보시면 N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한 10만 명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땠습니까? 조금씩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스피린을 기존에 먹고 있던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 대비 확실히 원내 사망률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적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1보다 낮은 게 이제 적게 되는 건데 15%, 그러니까 0.85%니까 15%가 이제 줄게 되고, 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듯이 식무점의 혈전증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그 폐색전증이 한 30% 정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이 아스피린에 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혈전증은 뭔가 관련성이 있고, 주로 우리가 이제 정맥혈전증 예방 쪽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와파린 같은 이런 그 항응고제인데, 요즘은 이제 좀 더 개량된 좋은 약들이 나오거든요. 그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가 이제 니바록사반이라고 하는, 아마 가끔 이 약도 드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요 약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15ml, 20ml 쓰게 되는데, 요거 말고 용량을 좀 줄여봤죠. 왜냐하면 이제 15ml, 20ml는 보통 이제 심박세동이 있는 환자분들 대상으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이자. 이제 용량을 줄여서, 퇴원 환자인데 어떤 퇴원 환자냐면,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여러 가지 그 어떤 임상 상태나 피 검사를 가지고, 특히 아까 D다이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D다이머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300명 정도를, 한쪽은 그냥 퇴원하고 한쪽은 절반 정도는 이제 10ml 니바록사반을 이제 가지고 퇴원을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런 고위험군 환자한테는 혈전증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비교해보면 상당히 놀랍게도, 우리가 그 니바록사반을 치료하지 않은 환자에서 한 달 동안에 10%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 니바록사반 약을 쓰게 되니까 3분의 2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환자에서 줄게 되는 거 보면, 이게 코로나가 그냥 완치됐다고 해서 완치된 게 아니구나. 결국 이제 피를 상당히 탁하게 만들고, 특히 퇴원 후에 한 달 동안에 상당히 고위험군에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위험률을 한 3분의 2 정도 줄인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응고계통의 조절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이제 스타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타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에서 개발된 약입니다. 엔도 아키라상이라고 하시는 분이 개발하셨고, 요게 이제 이분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몇 년만 버티시면 사실은
이분 노벨상 받는다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는데 아직도 노벨상을 못 받고 계신데 그만큼 스타틴이라는 약이 콜레스테롤 조절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있는 항염증, 면역 조절에 상당히 탁월한 약이라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틴이 죄송합니다. 어떤 바이러스 쪽에도 영향이 미치고 아까 얘기했던 뭐 폐나 여러 가지 염증 과정 근데 다양한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조절하는 그런 엄청난 게 좋은 약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이 스타틴을 가지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그 대표적인 연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호프3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피터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다 모아보면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만 명을 대상으로 한번 보니까 한쪽은 스타틴을 안 먹고 다른 한쪽은 스타틴을 먹고 반반씩 이렇게 보는 건데 한 3, 4년 정도 이제 환자를 가지고 쭉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특히 뭐 관상동맥 질환이나 뭐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엄청나게 줍니다. 어느 정도 주냐? 50%가 줍니다. 50%. 그러니까 이게 스타틴이라는 약이 단순하게 결국 그 콜레스테롤만 조정하는 약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저도 환자분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피도 탁한 피도 상당히 좀 맑게 만들고 약간 끈적끈적한, 약간 질퍽질퍽한 그런 그 혈관도 뭐 이런 표현은 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꼬들꼬들하게 만든다. 상당히 기능을 더 좋게 만든다. 그런 약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면 확실히 이 스타틴도 정맥혈증 예방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 이것도 초창기 데이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데이터고 코로나 때문에 입원하죠. 이때만 해도 다들 기억하시면 뭐 무시무시했을 때죠. 밖에도 못 돌아다니고 걸리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생활치료소 입원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런 걸 비교해 보니까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중에서 일부는 스타틴을 먹고 있었을 거고 다른 한쪽은 이제 안 먹고 있는데 그 환자들의 사망률을 봤는데 사망률이 스타틴을 기존에 먹고 있던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야,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 이외의 데이터들 보면 어떤 거는 스타틴 효과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데이터도 있고 맞다는 데이터도 있지만 이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특히 초창기에 이 독한 놈이 들어왔을 때는 3분의 1에서 스타틴을 기존에 먹고 있던 환자에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비했을 때 보면 사망률을 줄였던 상당히 이게 재밌는 약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이런 아스피린이나 이런 항응고제, 스타틴 같은 것도 우리가 고위험군을 잘 골라서 치료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을 한 잔 먹고 좀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는데 한국 사람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주로 이제 그 혈전증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내는 어떤 그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시아인 이제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동아시아인이 이제 우습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중국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합치면은 거의 한 20억 육박하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조금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늘었는데 거기 한 4분의 1까지 되는 엄청나게 전 세계 가장 큰 이제 인종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감염 우리나라 지금 그 공식적으로 되는 게 한 이제 3천만 명이 넘었죠. 매일 몇 명씩 계속 걸리고 그러고 있긴 한데 사망률 보시면 0.11%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러 가지 뭐 유럽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좀 나라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한 0.4%?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망률이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 보면은 0.1%, 0.2% 상당히 이제 선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뭐 다들 엄청 조심하시고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고 그다음 백신 열심히 맞은 것도 있는데 이걸로 과연 다 설명이 될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이런 유럽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그 어떤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그런 데이터는 그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데이터인데 요 블랙, 그러니까 흑인들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흑인들이 특히 이 차이니즈나 이런 쪽에 비했을 때 훨씬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얘기한 게 뭐냐면 흑인들은 하여튼 좀 거시기하다. 사는 것도 거시기하고 아파도 병원도 잘 안 가고 또 약도 잘 안 먹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것들이 아닌가, 그것이 원인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가 동아시안 패러독스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특, 그러니까 피의 어떤 성상에 뭔가 차이가 나는 게 뭔가 좀 큰 차이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말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 정맥혈전증이 여전히 발생을 했거든요. 주로 이제 오래 누워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암 치료 받고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당연히 정맥혈전증이 많은데 인종 간의 차이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있던 데이터인데 죄송합니다. 흑인들이 안 좋습니다. 흑인들이 엄청 안 좋고 그다음에 백인, 히스패닉, 그다음에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인들은 흑인 대비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걸리기 전부터 이미 이 사실은 널리 알려졌던 사실이고 그 원인이 뭔지는 아직 뭐 완전히 구명된 건 없는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아인이 요런데 흑인들 보면은 일단 비만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피가 탁합니다. 염증도 상당히 탁하고 그다음에 혈전 사용 상당히 높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유전적 요인이 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어떤 그 비만도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히스패닉도 마찬가지. 그래서 동아시안 대비 흑인들은 한 3, 4배 정도 혈전증이 많은 거는 이런 어떤 인종 간의 차이가 나는 이런 피해 성상,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 되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이미 오랫동안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나라 코로나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은 뭐 중국 데이터는 되게 좀 무시무시한 데이터 위주로 많이 나와 있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일본 데이터인데 일본 데이터가 최근에 나온 것들이 점점 이제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2020년 이제 8월 이전에 상당히 독한 놈이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혈전증을 우리가 보니까 당연히 경증이나 중등도가 대부분이죠. 근데 산소 공급 필요한 정도로 이제 심한 경우는 10% 좀 안 되는데 이 환자들 대상으로 보니까 당연히 혈전증 발생이 당연히 많죠. 일반인 대비 그건 당연한데 주로 어떤 혈전증이 똑같습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이 많고 그다음에 폐동맥 혈전증이 많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신경경색이 좀 적습니다. 근데 당연히 중증도가 높으면은 훨씬 더 혈전증이 많은데 이 퍼센티지를 비교해 보니까 아까 이제 그 전 세계 데이터는 보시면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한 20% 정도 나오거든요. 20에서 25%. 그러니까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가 나오는데 일본 데이터가 2%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 쪽 데이터 대비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자를 놓쳐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분명 확실히 그 동양 쪽에서는 코로나 감염 후에 혈전증이 상당히 적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것도 여전히 똑같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아직 뭐 정답은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 되게 복잡 다단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을 피해 성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리뷰 논문도 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줬던 건데 보시면 이제 혈전 성향을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죠.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겁니다. 혈소판, 그다음에 뭐 응고계통, 그다음에 염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보시면 그 코케이션 백인들, 뭐 그다음에 흑인들이, 그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 흑인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안 좋은 쪽에 있습니다. 왼쪽에 있고 그에 반해서 이스트 에이지안, 그러니까 동아시아인, 한국인은 대부분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들을 다 합친 것들이 어찌 보면 피가 탁한 성상이기 때문에 흑인들의 피는 상당히 탁하고 잘 엉겨붙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동아시안들은 피가 상당히 조금 덜 탁해서 덜 엉겨붙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축복받은 종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워낙 많은데 한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하겠는데, 염증 수치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염증 수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CRP다, CRP. 그 CRP라고 해서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아마 병원 가면 많이들 잴 건데, 요거를 이제 인종간에 다 여러 가지를 재서 한번 비교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 20만 명, 전체 한 90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20만 명인데 평균값 아니면 이제 중앙값을 가지고 해보면 제일 높은 게 어디냐면 흑인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패닉, 그 다음에 백인, 그 다음에 동아시안이 제일 낮습니다. 1이 안 됩니다. 보통 2 이상 되면 우리가 높다고 하는데 대부분 2 이하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남아시아에 있는 한국인과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아시아인들은 보면 그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에 대비. 그래서 동아시아인들은 상당히 축복받은 종자인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거를 이제 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주로 연구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많이 이제 그 검사하고 치료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택이라고 하는 이런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조그만 컵에다가 우리가 이제 피를 넣고 여기다 활성화 물질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서 살살 돌리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 돌리니까 처음에는 피가 그냥 피가 응고되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응고가 되고, 그때 여기다가 추를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 추가 처음에는 따로 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추를 딱 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추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평평하게 가다가 점점 피가 굳으면서 탁해지면 가장 높게 되는 이때. 그러니까 이제 맥시멀 앰플리튜드라고 보통 의사들 M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개개인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의 어떤 혈전 성향의 최고치,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혈구와 아까 혈장, 응고계통, 그 다음에 혈소판을 다 아우르는 그런 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임상에서도 많이 재개되는데, 간단히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피를 넣고 살살 열을 가고 이제 살살 흔들면 처음에는 커브가 이제 플랫으로 가다가 점점 안에 피떡이 앉게 되면 진폭이 점점 커지는 거죠. 지진파처럼. 그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최고치를 찍고 그다음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택 검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그 혈고계통, 응고계통, 그다음에 혈소판을 같이 아우르는 그런 연구고, 이전 데이터 저희 데이터도 같이 있는데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아까 흑인이 상당히 피가 탁하다고 했는데 이 연구를 가지고 해보니까 이 MA 값이 흑인이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백인이 높고 아시아인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가 탁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을 어떤 분들은 웃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피가 상대적으로 덜 탁한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가 들어와도 상대적으로 흑인들에서 코로나 들어왔을 때 피가 더 탁해지는 거에 비해서 동양 사람들에서 피가 더 탁해지는 거는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훨씬 차이가 나죠. 그런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게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전혀 없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그 코로나 입원했던 환자들 대상으로 또 이 택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코로나 입원했던 흑인들 대상으로 이제 택 검사를 해서 한번 비교한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MA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탁함의 최고치인데 흑인 대비 동양인이 훨씬 낮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피가 덜 탁하고 아마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서 한 20% 가까이 나타나는 그런 혈전 질환이 아까 일본 데이터긴 하지만 한 2% 미만으로 상당히 적게 나타나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동아시안 패러독스라는 게 처음엔 제가 이제 주로 동맥혈전증 아니면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콜레스테롤도 중요하고 혈소판 응고계통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염증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이 다 수준 레벨이 낮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같은 감염증, 특히 요즘은 또 이제 캔서, 그러니까 종양도 상당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 종양 있는 환자들도 그리고 혈전증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동맥, 정맥, 감염, 종양 혈전증이 아마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낮을 수 있고 그것이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점점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평균 수명이 가장 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인데 코로나가 사실 이제 팬데믹이죠. 팬데믹이었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다가 점점 지금은 이제 엔데믹 쪽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지역의 풍토병처럼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뭐 스타틴도 중요하고 아스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압, 당뇨도 쉽게 얘기하면 피가 탁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피를 상당히 맑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시는 게 이런 경우에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피가 더 탁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탁해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혈전증이 상대적으로 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드셨던 약은 잘 드시고 위험 요소들 관리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드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그다음에 잠도 잘 주무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활동, 유산소 운동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될 거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위험 요소, 뭐 담배, 특히 뭐 대기 오염, 그다음에 이런 뭐 술 등도 너무 강한 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코로나가 피를 탁하게 만들지만 한국 사람들의 피는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 특히 흑인들에 비해서는 덜 탁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려도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사망률이 훨씬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한국인은 태어나서 이렇게 지내시는 걸 상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았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으로 제가 이제 오늘 전체적인 강의를 마쳤고요. 지금 40분이 좀 넘었네요. 그래서 이제 한 10분 좀 안 되게 좀 제가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 정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 있네요. 코로나를 또 이제 요즘 재감염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2번 걸리는 경우 피가 탁해지는 경우가 더 많나요? 오메가3 챙겨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면 코로나 한 번 걸린 거하고 재감염하면 최근 데이터들 보면은 초감염보다도 아마 재감염 때 조금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피를 탁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조장한다고 했는데 그런 수준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걸 이제 코로나가 2번 걸린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그 걸리시는 분은 아무래도 면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 요소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메가3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하긴 했는데 오메가3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오메가3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원래는 제대로 이제 규명을 하려면 코로나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쪽은 오메가3를 먹이고 한쪽은 안 먹이고 나서 이 두 군의
어떤 그 생존율이나 장기 예후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 연구는 없고요. 단지 그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 중증도와 그 혈중의 오메가3 레벨 수치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단순하게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중성지방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항산화 효과나 그 부정맥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약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장복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기저 수치가 높은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데 아주 이제 우리 임의배정, 그러니까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건 없기 때문에 뭐 코로나 시국에 무조건 오메가3 먹어야 되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오메가3 수준은 우리 코로나 감염증의 중증도와는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그죠. 코로나 예민한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더 예민한 이슈인데 뭐 한국 백신 피해는 좀 정리되나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요즘은 이제 그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백신 뭐 주로 이제 이런 mRNA 백신을 주로 맞고 있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은 조금 뭐 화이자보다도 모더나 백신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데이터도 나와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걸렸을 때 생기는 혈전증 위험도가 있습니다. 그 위험도가 상당히 높고요. 근데 백신을 맞고 나서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예방되는 그 혈전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 이슈도 있긴 하지만 결국 백신을 맞기 때문에 어떤 사망률 감소 효과가 분명 더 높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지만 요즘은 우리가 저희 맞지는 않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사실은 조금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맞게 되었고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나서 여기 좀 이상한데 뭐 그 배 쪽으로 가는 이런 그 혈관 쪽이나 아니면 머리 쪽 이 동맥이 동이 있는데 그 정맥동이 있는데 그쪽에 생기는 혈전증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특히 이 혈전증은 특히 그 혈소판 감소가 주된 거여서 그래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는데 사실 확률을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서양 쪽 데이터를 봐도 뭐 100만 명당 많아야 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이런 그 혈전증 위험도가 확실히 있었던 거는 규명된 거는 한 2명 정도여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어떤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은 서양 사람들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백신 후유증도 한국 사람들 적지 않나. 그래서 백신은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저는 당연히 뭐 맞았고 물론 걸렸지만 또 조만간 맞을 거고 그런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이 이제 거의 돼 가서 한 가지만 더 이제 하고 제 오늘 여러분들과 시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인종간 혈전 차이가 발생한다면 혈액형에 따른 코로나 관련성도 있나요? 이것도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인데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관련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련성이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A형, B형, AB형, 뭐 O형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전 데이터들 다 보면은 O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A형, B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항원성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A형이다, B형이다, 아니면 AB형이다, O형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O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A형에 대한 B형에 대한 항원성이 다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이전의 데이터들 보면은 정맥 혈전증이 훨씬 그 O형에서 적다는 게 규명이 돼 있고 또 우리가 코로나 그 환자에서도 보면은 O형 환자가 예후가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AB형은 비슷하고 AB형은
조금 더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면 그렇게 돼 있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혈전증 피해 성상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다 이제 겹쳐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게 코로나 예방, 특히 코로나 감염 후에도 합병증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다행히 O형입니다. 일단은 저 이상으로 지금 50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의를 이상으로 이제 오늘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매주 이제 화요일 이 시간에 부탁 시리즈가 아마 계속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냥 약간 거의 이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뒤에 더 좋은 주제로 아주 더 좋은 정보들 드릴 많은 좋은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이 시간 기억하셨다가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많이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다 같이 준비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들어서 좋은 피드백 주시고 또 시청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우리 분들한테 감사드리며 오늘 제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